그래서 이제 네 번에 걸쳐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어, 내용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식 기초입니다. 진짜 기초. 혹시라도 뭐 오늘 뭐 옵션을 배우고 뭐를 하고 그걸 기대하고 오셨다 그러면은 강의실을 잘못 찾으신 거고요. 오늘은 진짜로 주식 기초, 뭐부터 공부를 해야지 내가 주식을 할 때 기초가 쌓여서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배우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일단 하나하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는 일단은 잠시만요. 첫 번째는 이제 경제 지표, 시장 검색, 섹터와 포트폴리오 그런 위주로 첫 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섹터 로테이션과 가장 섹터 로테이션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볼 거고 가장 궁금해하실 뭐 기본 차트 셋업, 그다음에 차트 인디케이터나 그런 걸로 차트 읽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핀비즈나 트레이딩 뷰 가지고 기업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간단하게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그다음에 다른 기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들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강의,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셨을 분들이 많아요. 그냥 남들 얘기 듣고 꼭 주식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무슨 종목 사? 뭘 사야 돼? 그래가지고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고요. 처음에 경제가 뭔지, 처음에 주식이 뭔지, 그 기업이 뭔지 그런 거 저 보지도 않고 그냥 애플이 좋아 보여서 애플 주식을 사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게 저의 주식 시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뭔가 알고 시작을 한 건가, 그냥 시작을 한 건가? 제가 이렇게 한 20년 동안 주식이라는 거를 바라보면서 지나와 보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준비되기 전에는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단순히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심지어 컴퓨터 하나를 사도 음식 하나를 사도 생각하고 가서 보고 골라보고 비교하고 그러고 사는데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교훈 삼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지금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률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수익률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식을 하려면 우리가 단순히 기업 분석만 열심히 하면은 내가 주식에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부자가 됐어야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업 분석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없으리라고 좀 봐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했고 기업이 실적이 늘어나고 흑자이고 그런 기업에 예를 들어서 애플을 샀다. 170불에 샀다. 그런데 지금 120불, 130불 한다. 그래서 손실을 보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기업 분석을 했고 공부를 했고 했는데 주식은 안 올라간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이 주식을 보는 데는 일단 주식이라는 게 어떤 그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지 그 운동장의 조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식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주식 시장의 환경이 어떤 건지 그 환경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이해를 하고 내가 거기서 게임을 참석을 해야지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좀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를 알아야 주식을 이해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가 뭐가 있는지 혹시라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주식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소리를 질러주세요. 일단 제가 이게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누는 데 있어서 요 정도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는 걸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히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축구에는 축구장이 있으면 축구장 안에 골대가 있고 그러면 골대는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선이 있고 중앙선 안에 센터 서클이 있고 골키퍼 근처에는 페널티 에리어가 있고 뭐 그런 것들 등등등등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임을 하는데 그렇죠? 그 게임하는 운동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이렇게 대략 6개 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계속 고통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물가, 그렇죠? 그리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용하는 금리, 그다음에 금리를 이용해서 수익을 버는 채권,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고용 지표, 그리고 고용 지표나 시장의 건전성을 직접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소비 심리,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라고 저는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정의를 다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저는 지금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걸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지루하셔도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가라는 게 뭘까요? 뭐 제가 여기 써놓긴 했지만 물가라 그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피부로 와지죠. 그게 뭔가 일단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물가는 그대로 물류의 가치, 그렇죠? 이행시를 써보면 되는 거죠. 물가, 물류의 가치. 지금 물가가 높다는 건 뭐죠? 우리가 뭘 사려고 할 때 그게 비싸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물가니 뭐 인플레이션이니 뭐 막 이렇게 대단하게 경제 용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보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물건의 가격,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 물건의 가치가 비싸졌다. 이제 그게 물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100원 주고 살 거를 지금 500원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퀴즈를 잠깐 드릴게요. 물가를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근데 그러면은 물가가 오르면은 물건 가격이 비싸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를 이해하는 제 예시를 여기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내리면 물건이 싸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스탑 하시고 손을 드시고 질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가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은 물가가 뭔지를 이해를 하신 거예요. 솔직히 지금 2022년을 지나가시면서 생활하시면서 물가라는 거를 모른다. 그러면은 간첩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금리. 금리는 뭘까요? 정의는 이렇게 저는 내렸어요. 현금의 가치다. 그러니까 현금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현금이 싸지는 거고. 금리가 오르면은 일정 현금을 빌리기 위해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비싸졌다는 거고, 금리가 내리면 일정 금액을 내가 빌리는데 더 적은 돈만 내도 되니까 현금이 싸진 거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이거 답 맞추시는 분들 선물 드릴게요. 연말에 퀴즈예요. 팝업 퀴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너무 쉽죠? 저기 소비를 제지하기 위해서요.
예, 그런 거.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요? 예, 저는 지금 우리가 이자와 지금 금리와 금리와 그다음에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이 퀴즈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연관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린다는 거는 뭐냐면은 현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건가? 그러니까 물가를 이자율을 내리기 올리면은 현금이 비싸지는 거죠. 우리가 빌리려면은. 그렇죠?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요. 예,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죠. 예, 현금을 비싸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현금을 못 쓰는 거죠. 그렇죠? 비싸서. 옛날엔 싸니까 막 썼는데 돈을 물 쓰듯이 쓴다 그러잖아요. 아, 근데 네. 지금은 현금이 비싸져 버리니까 우리가 물 쓰듯이 못 쓰는 거죠. 이제 뭐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간단해요. 정말 간단한데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은 다음부터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아요. 머리가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이자율을 자꾸 올리는 이유는 그냥 연준이 계산하는 방법은 인플레이션 빼기 이자율을 하면은 그게 실질 인플레이션이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내리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8 빼기 3 해가지고 5를 만들겠다. 내지는 뭐 6 빼기 4 해가지고 2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우리의 수요, 돈이 비싸서 쓰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자율을 올리고 있다. 그런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채권을 번드라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번드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국채는 뭐라 그러죠? 트레저리 번드라 그러죠. 이제 그렇게 이름이 있고 또 하이힐드 채권이라 그래가지고 정크 번드라 그러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자율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풀어냈는데 채권이라는 게 뭔가?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약속한 증서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일정 이자를 내가 내고 돈을 빌리겠다. 그런 거를 약속하는 채권이라는 게 그런 증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우리 캐나다에 계신 우리 김 여사님께 돈을 10만 불을 빌리고 5년 동안 3%의 연이율을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10년 국채와 똑같은 레이트를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10만 불을 빌렸지만 크레딧이 좋지 않은 사람이 빌릴 때는 10만 불을 이 사람이 3년 후에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그러면은 이자를 3%만 주면 될까요? 안 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한 20%는 드려야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 20%를 한 5년 동안 받으신다 그러면 거의 본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 20%, 20%, 20%에서 100%를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권의 어떤 금리라든지 채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퀄리티라 그러나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안정이 되는 게 가장 안전한 채권이 국채죠. 그러니까 나라는 먹튀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신용 등급이 아주 낮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10%, 20%, 30%씩 줘야지 채권을 발행을 하고 돈을 빌리는 약속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채권과 이자율의 관계 이해가 되셨죠? 채권이 싸지면 이자율은 올라가요. 올라가죠. 왜 그럴까요? 안 팔리니까. 왜 채권이 싸질까요?
인기가 없으니까. 경쟁자가 많아. 아니죠. 인기가 없으니까. 채권이 싸진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에르메스는 샤넬은 계속 올라가지요, 가격이. 네. 사람들이 많이 살라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원리예요.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는 그 누구도 사지 않으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용이 너무 안 좋은 A라는 회사가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채권을 누가 선뜻 살까요? 안 사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B라는 경쟁회사인데 B라는 회사는 아주 신용이 좋고 믿을만해요. 성장성도 좋고. 그러니까 걔네가 채권을 딱 만들어내면 너도 나도 사겠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100을 빌리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그냥 내가 뭐 이자율 주면 니네가 5%만 주면 내가 돈 빌려줄게. 그런데 A라는 회사는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얘네가 야 이자율 20% 줄게 30% 줄게 그런데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채권 가격 자체가 실제로 밸류보다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자율을 더 많이 줘야지 다른 사람들이 사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 금리가 내리고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간다. 이제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데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식이 왜 떨어지는지 내가 이유가 없는데 내가 보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기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막 시장이 떨어진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서 떨어졌구나. 그러면은 왜 떨어졌는지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저한테 가끔 질문하시는 지금 사야 되나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그런 거를 스스로 딱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많이 말씀드리죠. 저는 지난번에 다 팔았습니다. 왜냐?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EPS가 있잖아요. 이거 왜 이 채권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다 팔아야 하느냐? 그 기준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EPS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S&P의 EPS. 지금 S&P의 EPS가 얼마죠? 18? 16? 그거는 PE이고. 아, 누가 대답하셨어요? 제2장. 그래도 훌륭하시네요. 지금 대략 한 17에서 한 뭐 지금 뭐 18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P 레이쇼가. P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또 구체적으로 강의를 할 거지만 프라이스 나누기 EPS예요. 네. 현재 주가. 그러니까 S&P로 치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대략 3,800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2가 EPS예요. EPS가 뭐 220 뭐 그렇게 나와요. 요즘에. 네. 그래서 EPS가 220이라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3,800 그러니까 220 나누기 3,800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제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220 나누기 3,800 하면 대략 지금 현재는 5% 정도가 나오죠. 5.7%. 그러니까 거꾸로 이 PE 레이쇼를 뒤집으면은요. 그게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P가 17이다. 그러면 17 나누기 100을 하시면 아니죠. 100 아니다. 어떻게 되지? P 레이쇼 그렇게는 안 되는구나. 하여튼 이렇게 PE 레이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220 나누기 3,800을 하면은 이 퍼센티지가 나오잖아요. 5.7%. 이게 기본적으로 S&P 500가 주는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5.7% 정도는 수익이 나온다. S&P 500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평균적으로 5.7%의 수익률이 나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7%의 평균 수익률이 그게 1년에 해당되는 수익률을 예, 네, 1년에 예, 오케이. 네, 1년에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뭐 7% 나오고 10% 나오고 16% 나오고 작년에 뭐 한 20몇 % 나오고 그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은 왜 제가 주식을 다 팔아야 했느냐?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파는 그런 전체를 이제 다 팔아서 없애는 그런 타이밍은 뭐냐면은 채권의 이율이 주식의 그 수익률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식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뭐 몇 조씩, 몇 트릴리언씩, 몇 빌리언씩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막 고생하고 막 머리 굴리고 그러면서 3%를 받을래? 예를 들어 가지고 아니면 채권 딱 사가지고 3%를 받을래? 그러면 채권을 사놓죠, 그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금리가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을 주식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거기다 플러스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S&P의 수익률이 지금 현재 한 6%로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옛날 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4,800에다가 얼마였죠? 뭐 한 22 정도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수익률 같은 평균치는 계속 바뀌게 돼요. 근데 궁금하니까. 네. 선생님 EPS는 어디서 구하는 값이에요? EPS는요. 네, EPS의 정의가 뭐냐면은요. earning per share라고요. 그거는 실적 발표할 때 기업에서 얘기를 해주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회사가요. 아, 예, 발행된 주 수가 100개가 있어요. 100쉐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걔네들이 요번 달에 아니라 요번 분기에 돈을 10,000원을 벌었어요. 10,000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번 거 나누기 수익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순수익이 10,000불이다. 그러면은 10,000불 나누기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 수를 나눠서 100이 되죠. 이거를 네. EPS라 그래요. 선생님 그거는 음. 그거는 아는데 이제 아까 3,800 나누기 220을 한다고 그러셔서 네. 그 220이라는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나 저는 궁금해 갖고요. 그거는 여러 데이터들이 있죠. 그것만 월스트리트에서 그것만 해가지고 정보를 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거는 쳐보시면 돼요. S&P 500 2022년 EPS 딱 치면 나옵니다. 예. 오케이, 예. 예. 제가 다른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주식 수를 갖다가 컴퍼니가 이제 상장을 하면 주식 수를 이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주식 수는 네. 어떤 거를 베이스로 해서 주식 수를 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아,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투자금을 받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알파벳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C가 있고 클래스 A는 선거를 할 수 있는 음흠. 거고요. 뭐 네. 이거는 선거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파운더 또 쉐어가 또 따로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런 어떤 회사 설립할 때 그런 거 만들 때 다 만들어 놓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식 수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개를 필요하다. 그래서 10,000개를 만들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장으로 가는 거는 뭐 6,000개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000개는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 스탁 옵션이나 뭐 자기 직원들한테 주는 거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현금 자산처럼.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주식 수는 많은데 회사가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으면은 주식값이 그렇게
아주 싼 가격부터 시작이 되는 거.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주가 단가 자체를 높게 만들려 그러면은 주식 수를 줄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팔란티아 같은 것처럼 그 IPO를 하는 것도요. 이게 예. 뭐 전통적인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로 이렇게 해서 IPO를 하는데 투자를 막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자기 자산 가지고 하는 회사들은 정말 작은 가격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사겠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기업들은 뭐 다르게 해도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거는 어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회사마다 다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채권 얘기하다가 이제 3,000% 빠졌는데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래서 보통 이제 채권 그러면은 단기채를 2년이라 그러고요. 미국에서는 2년 이하를 그리고 장기채를 10년 이상을 얘기하는데요. 단기채는 현재 국채 금리와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경향이 크고요. 장기채는 미래의 성장성을 반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는 게 10년 장기채의 이자 마이너스 2년 단기채의 이자를 뺀 거를 보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보고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그런 거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죠. 네. 10년 국채가 2년 국채보다 비싸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는 걸로 넘어갑니다. 모르시면은 대답해 주세요. 몰라요. 오케이. 10년 여기다 써놓고 하는 게 쉽겠네요. 10년 지금 오늘 진짜 이 강의는요 기초기 때문에 모르시면 정말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야지 다 배우십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주식하는데 내가 수익률을 내는데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를 알고 이 흐름을 알았을 때 도움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년물은 3%고요. 2년물은 1%라고 이자를 본다 그러면요. 은행은 돈을 싸게 빌려와요. 1%의 이자를 주고 빌려와서 그리고 우리 같은 커스터머들한테 3%의 이자로 돈을 빌려줍니다. 장기로. 예, 장기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정상적이겠죠. 그러면은 경제가 계속 돈이 돌겠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2%의 금리 차를 자기네들의 수익으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반대로 10년채가 10년물이 1%고 1.0 그리고 2년물이 3%면은 은행은 단기로 3%에 빌려와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1%의 이자를 받으면서 고객한테 빌려준다. 안 그러면은 빌려줄 것 같아요. 항상 2%를 손해 보는 거죠. 네.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그러니까 2년물이 10년물보다 높아지면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을 안 해줘요. 그러면 기업을 할 수 없고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자기 돈이 아닌 이상은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10년물, 2년물 뭐 장단기가 역전이 되고 인버스 커브가 나고 뭐 경제용어를 쓰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딱 아시면 야 이건 당연한 거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아지면은 지금 네. 뱅크에서 네. 일반 개인들한테 크레딧을 올려준다던가 네. 아니면 돈을 더 빌려주는 그런 오퍼를 안 하지요. 그렇죠. 일단 쓰죠.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집에 별로 안 올 거예요.
작년만 해도 엄청나게 뭐 크레딧 카드 만들어라, 밸런스 트랜스퍼 해라, 막 그런 것들 많이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게 네, 에브리데이 이메일이 오거든요. 오죠. 예. 그게 왜냐면은 오늘도 제롬 파웰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금융 위기가 아니다. 은행의 시스테메릭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자체는 그 은행에서 그런 리스크 때문에 마련해 놓는 어떤 자기네들의 펀드가 있어요. 그 펀드 비율이 리먼 사태 이전,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2배, 3배 이상 준비를 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높은 크레딧을 가진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직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또 3,000%를 조금만 더 세면은 죄송합니다. 아니 채권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QT랑 그다음에 이자율 올리는 거를 두 개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아시죠? QT, Quantitative 네. Tightening. 그러니까 한국말 뭐냐? 자산 축소, 자산 축소. 네. 자산 축소라는 거는 자기네들 본드를 갖다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본드가 자산인 거예요. 증서. 그러니까 지불을 하면 집문서. 그런 것처럼 지금 연준이 이런 문서들을 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문서를 이제 다 갖다 팔아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줄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QT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거는 채권이기 때문에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많아요. 뭐 10년짜리가 10년 만기짜리도 있을 수 있고 20년 만기짜리도 있을 수 있고 30년 만기짜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시장에 갖다 파니까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인기가 있으면 안 네. 갖다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자율을 올리는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고 얘네만 지금 열심히 한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자꾸 역전됐다 안 됐다 하는 이유는 이 뒤에 이거를 뒤에 있는 거라고 보면은 뒤에 있는 거보다 앞에 있는 거를 빨리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자꾸 역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떠드는 얘기들이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로 간단해요. 그래서 아이디어하게는 지금 우리의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 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자율은 올라요. 어쨌거나 모기지도 올라갈 거고 모든 이자율은 올라요. 하지만 연준에서는 돈을 연준에서는 돈을 계속 가져가요. 지금 그런 분위기지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돈을 계속 퍼줘요. 왜냐하면은 그럴수록 자기네들은 계속 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수익을 얻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결국은 돈이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높은 거랑 상관없이 경기는 순환이 되고 경기는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식시장도 잘 돌아가요. 근데 지금은 이 선순환을 만들어지는지 안 지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없는 애매한 위치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좀 스탑돼 있고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언제 해결될지는 좀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올해 안에는 어떤 채권 시장의 안정성이 아직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선생님 그 QT를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거 하면은 네. 이제 채권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QT를 하면 채권 값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면서 이제 네. 저기
이자율이 올라. 장기채 이자가 올라가 10년물 그런 이자가 올라가니까는 네. 이자율이 올라가도 네. 이게 역전이 되지를 않고 네. 이게 잘 순환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정상적으로 될 경우에는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거조차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시장이 막 이렇게 어렵다 그러면은 연준에서 돈을 더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를 뺏어야 되는데 만든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않고 뺏는다는 거에 그 포커스를 주고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연준은 그런 행동을 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죠. 너네 잘 되라고 한 대 때리는 거야. 옛날에 그런 얘기 억지로 했죠. 옛날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맞으면서 내가 잘 될까? 근데 지나가 보니까 잘 됐어. 그러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것도 그런 상관관계에서 보면은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경제, 그다음에 전 세계의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니까 괜히 잘 되라고 한 대 때렸는데 얘가 한 대 맞고선 병신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잘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럼 채권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채권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고용지표. 고용지표는 이제 한국말로는 고용지표라고 그러고 뭐 영어로는 unemployment rate라고 그러는데 고용과 비고용 완전히 반대말이죠. 하여튼 어쨌거나 고용지표라는 거 정의는 이제 노동 참여 대상 중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고용이 된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3%, 4%, 5% 정도만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데요. 보통 3%면은 거의 뭐 다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들 일이 있고 다들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비가 많이 커져요. 그럼 소비가 많이 커지면은 소비 심리가 상승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인디케이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4% 정도면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숫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5%보다 커지기 시작하면은 야 이거 고용에 문제가 있는 거네.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다. 내 주변에 100명이면 5명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소비 심리가 하락되면서 경기가 약간 둔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과 1% 정도의 차이밖에 내지 않은데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하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표는 실질적으로 뭐 고용지표가 3%고 4%고 5%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다 없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심리, 우리 마켓의 심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지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 심리. 이제 소비 심리는 아까 고용 지표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주머니 사정. 쉽게 얘기해서 소비 심리는 주머니 사정이다. 주머니 사정이 좋아야 돈을 많이 쓰는 거고. 그렇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돈을 많이 안 쓰게 되죠. 근데 소비 심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3차 산업 위주예요. 서비스 산업 위주고 그다음에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잘 일어나야지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심리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소비 심리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지표가 있죠. 그 컨슈머 센티먼트 같은 거 그런 걸 보시면 되고 항상 그 소비 심리는 전년 혹은 전 동기 전월 기준으로 상대적인 지표예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고요. 그리고 소비 심리가 하락하면은 경기 둔화를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선가는 계속 이제 코비드가 끝났으니까 리오프닝이 돼가지고 뭐 여행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그러는 거 잘 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되니까 그쪽으로 돈이 안 흘러가죠.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소비 심리가 어떻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소비 심리 때문에 좀 이따 다음 주에 얘기할 그 섹터들의 전략, 섹터를 어떻게 공략하느냐 그런 것들이 오늘 나눴던 이런 기본적인 경제 지표의 요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준이라는 거는 뭐 하는 데냐? 연준은 FOMC 그러잖아요. 그래서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그러니까
한국말 모르겠네. 연방 열린 시장 공개 시장,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연준은 독립기관이에요. 쉽게 해가지고 회사예요, 회사. 미국에다 돈 빌려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주요 목표는 고용의 안정, 그 다음에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조정하는 거.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이제 연준이 어떤 회사라는 걸 아는 것이고, 그래서 연준이 맨날 하는 게 고용 지표를 보고 똑같은 얘기만 우리가 한다고 자꾸 농담처럼 뭐 뻐꾸기라고 맨날 얘기를 하죠. 앵무새 같이 얘기하고 그런다고. 근데 걔네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고용이랑 인플레이션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네들이 맡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각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금리 정책을 만들어요, 연준은. 이자율이죠. 이자율이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툴이에요. 이자율 설정하는 거랑 그 다음에 채권 매입하고 파는 거, 그거가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딱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툴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하는 거는 돈을 공급하는 금리 정책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부에는 재무부라는 게 있죠. 재정 정책. 지금 옐렌이라는 그 뭐죠? 장관이 하고 있는 거, 옐렌 그 우리가 두꺼비라고 하시는 그분이 네. 하는 게 이제 재무부입니다. 거기는 재정 정책, 돈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만드는 데죠. 그래서 연준과 재무부가 이렇게 같이 같은 방향으로 있을 때 그래도 미국 경제가 잘 흘러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돈은 공급을 하는데 돈을 엉뚱한 데 쓴다. 지금 좀 그러는 분위기가 많죠. 돈을 미국에 공급을 하면 다른 나라로 빼돌리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구멍이 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썰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다른 나라로 빼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잖아요, 다른 나라. 아, 우크라이나 같은 데로. 예, 유크레인 네. 도와주고 뭐 어디 무슨 우리도 모르는 나라의 뭐 여성 인권을 위해 가지고 도와주고 뭐 우리도 모르는 어떤 나라의 뭐 무슨 인권을 위해서 도와주고 뭐 그런 그런 것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치죠. 그렇죠? 정치라는 게 남 도와주고 보상받는 거니까 깔아 놓는 거죠. 그걸 뭐 그걸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많이 돈으로 샌다. 그리고 어떤 법안을 하더라도 항상 보면 그렇게 법안이 A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뒤에 많이 깔아놔서 돈을 이렇게 딴 데로 뿌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재무부에서 하는 거죠. 그러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거죠, 항상. 요거는 이제 간단히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 배우신 그 시장의 어떤 경제 지표, 시장에 주는 요소들 요 한 6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실 때 이런 거를 저랑 이렇게 나눴던 내용의 시각으로서 좀 이해를 하시면 야 이게 이렇게 변했으면은 이런 영향이 있겠구나 그런 거를 좀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 정보들을 이제 우리 주식을 할 때 이제 시장 정보를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정보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이 뭐 매일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봐야 될 그런 시장 정보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시장 정보는 사고의 기준을 제공한다. 이 시장 정보를 보는 이유는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눈으로, 여러분만의 지각으로 이런 것 정보들을 수집을 하시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도 아 그게 노이즈인지 그게 정말 내가 참고해야 될 그런 팩트인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아까 봤던 거. 매일매일 봐야 할 시장 정보, 물가 보셔야 되고, 인플레이션 레이시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되고, 그런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죠.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금리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물을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세로 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 그런 거를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채권도 10년물 국채를 보는 거죠. 10년물 국채와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고용지표 보시고 고용지표가 3, 4, 5 중에서 어디에 가고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레디 서머가 그랬죠. 고용지표 그 비고용을 한 10% 정도 해가지고 1년 지나면은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고용지표 같은 거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심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소비심리를 잘 안다 그러면은 지금 여행 관련주들 들어가면 되겠구나. 지금 비행기 타도 되겠구나. 뭐 지금 호텔 사도 되겠구나. 그런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준 정책들 그런 것들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 매일매일 보시지만 이게 나오는 그런 시즌들이 있죠. 물가 같은 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금리 요거는 매일매일, 채권이랑 금리는 매일매일 보시고 고용지표도 한 달에 한 번,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봐야 되나? 뭐 일주일에 한 번이죠. 요거는 일주일, 이거는 위클리, 요건 데일리, 요건 먼틀리, 그다음에 소비 심리 같은 것도 먼틀리로 보셔도 되고 뭐 위클리도 보셔도 되고 연준은 한 달에 한 번씩, 사실 90일에 한 번씩이죠. 90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회의록들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회의록도 딱 한 번만 읽어보세요. 진짜로 그거는 회의록도 영어로 돼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구글의 힘이 많기 때문에 번역을 해가지고 한글로 딱 해서 보시면은 한 번만 딱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오는 게 이 어떤 템플릿에서 첨삭만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 거를 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프린트아웃 하셔가지고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연준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구나 그런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디서 보느냐? 지금 제가 이 링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지금 오늘 강의 끝나고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면 네. 되고요. 이제 CPI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통계국 가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 뭐 퍼블리케이션 뭐 이런 데 찾으셔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다 CPI 딱 쳐도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서브젝트별로 뭐 CPI 인플레이션 캘큘레이터 뭐 이런 거 눌러가지고 찾아보실 수도 있고 잠깐 제가 링크를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이 CPI 그 링크대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물건들이 지금 각 달별로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뭐 이런 것도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유튜브나 그런 데서 뭐 어디가 뭐가 좀 올랐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러면 뭐 쑥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기 위해 가지고 뭐 30분 20분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여기 뚝 들어가셔가지고 쭈루루룩 사이드 바이 사이드 딱 보시면서 뭐가 올랐구나. 아직도 기름값이 비싸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봅시다. 개솔린 에너지 이쪽을 쫙 보면은 마이너스 6.1에서 지금 4.1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아직도 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구나. 이제 그런 거 같은 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PCE도 마찬가지예요. PCE도 제가 요 링크 만들어 놨으니까 링크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간단히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판단하면 금방 나오는 거니까 지금 봤을 때 점점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경제지표 뭐 이런 것들 채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어디서 보신다? 이 트레이딩 이코노미에 가시면 돼요. 이 트레이딩 이코노미 다 아시죠? 이 사이트예요. 제가 맨날 보는 거 그냥 그대로 tradingeconomics.com 누르시면은 그 지표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캘린더로 들어가셔가지고 나라 정하시고 중국이나 뭐 중국은 저 꺼놓고 뭐 미국 정하시고 캐나다에 사시는 분은 혹시 궁금하면 캐나다도 보시고 그러시고 가시면 이 지표들이 매주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짜리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요번 주냐, 다음 달이냐, 오늘이냐 뭐 이런 것들 다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나왔던 뭐 오늘은 특별한 거 없지만 뭐 내일 나온다 그러면 뭐 이니셜 jobless claim 같은 거 딱 나오면은 이렇게 딱 거의 누르면은 이 지표 현황 같은 것들을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비고용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뭐 이런 것도 추세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차트 보는 것도 뭐 이렇게 차트를 눌러가지고 바꾸면서 보실 수 있어요. 1년치도 볼 수 있고 5년치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좀 자유롭게 재밌게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만 잘 보셔도 거시경제에 대한 내용들은 다 여기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켓 같은 데 이제 마켓에 가셔가지고 환율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들 정보도 나와요. 여기 다. 이 보통 이제 지수 같은 거 다우 30 그러면 다우 30에 있는 종목들 쫙 나오고 오늘 어떻게 움직였구나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켓으로 가면 커머더티 원자재들 것도 쫙 나오고요. 그럼 기름값 눌러가지고 차트도 볼 수 있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들어가시면은 미국 누르시면 여기에 10년물 그다음에 뭐 2년물 그런 것도 다 나오죠. 그럼 지금 10년물 3.12, 2년물 3.03 아직도 조금 0.1 정도 얘가 높죠. 뭐 그런 거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3개월 것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요 데이터를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tradingeconomics.com에 가면 채권, 금리, 고용지표, 원자재 가격, 소비심리, 고용지표, 물가지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일매일 보시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뉴스 보실 때 한번 쭈루루 보시면은 어제보다 낫다, 오늘보다 나쁘다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이제 일정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도 그대로 제가 드릴 거니까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은 일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준비를 다 해놨었는데 꺼졌네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가장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뭐 이벤트, 뉴스 앤 이벤트 여기 가시면은 캘린더가 있고 그러면 언제 연준 발표를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요. 거기서 뭐 스피치는 또 언제 하는지, 테스티머니는 언제 하는지, FOMC 미팅은 언제 하는지 그런 것들 다 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데이터로 가면은 페드에서 가끔 이제 미팅 미닛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서 링크가 바로 떠요. 그러니까 프레스 릴리즈,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 링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FOMC 미팅 미닛 같은 거 보시고 그러면 이런 데 가서 링크를 찾아가지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종목 말고 이제 거시경제. 그리고 이제 섹터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오늘 좀 길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봅시다. 여러분들 섹터가 뭔지는 다 아시죠? 우리 네. 산업별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그럼 그 섹터들이 왜 중요하냐? 이 섹터를 알면 미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미국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섹터의 이해가 미국 주식시장의 이해의 시작이 된다. S&P 500를 딱 보시면은 이걸 가리고 물어봐야 되는데 섹터가 몇 가지가 있죠? 11개. 네, 11개가 있어요. 원래는 10개가 있었죠. 10개인데 11개로 변했을 때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는 분? 금융이랑 부동산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금융이랑 부동산이랑 나눴죠. 그래가지고 11개 섹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ABC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일단은 섹터를 한번 쫙 읽어볼게요. 기술,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 금융, 에너지, 원자재, 부동산, 산업재, 그다음에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이렇게 나눠지죠. A 섹터는 보면 돈을 제일 많이 벌을 수 있는 게 이 A 그룹이에요.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임의 소비재. 시장이 좋을 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섹터가 요 세 섹터죠.
그리고 그냥 중간 가는 섹터가 금융, 에너지, 원자재, 부동산, 산업재죠. 그냥 중간 가는 거. 왜냐면 이거는 실제로 말하는 이제 가치주라는 거죠.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러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그 구분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가치주는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매가 돼서 수익이 나오는 거에 의해 가지고 수익을 얻는 그런 회사들을 모아놓은 거죠. 실제로 뭔가 텐저블한 거, 만질 수 있는 거를 파는 거죠. 근데 맨 위에 있는 섹터는 대부분 어떤 재화도 있지만 그 위에 서비스라든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다른 그런 생산품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만드는 것들, 그런 거를 성장주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C그룹에는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요거는 뭘까요? C그룹은? 이건 인플레이션일 때 꼭 맞아요. 필요한 섹터. 예, 정답. 역시. 예, 그렇게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터 11개를 가지고 계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3개 크게 그룹을 나누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게 섹터 로테이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내지는 내가 지금 타이밍에 지금 경제의 흐름의 어떤 사이클에서는 요런 종목들의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게 낫겠구나. 이런 쪽의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겠구나. 그런 거를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 영상에도 가끔 얘기하지만 이제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는 왜 이게 인플레이션에 해치가 되느냐. 그냥 죽나 사나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유틸리티라 그러면은 물, 전기, 쉽게 해서 그거예요. 그냥 우리 그 한국말로 하면은 뭐죠? 의식주. 뭐죠? 그거 뭐라고 하는데 관리비 내는 거. 네. 예, 미국으로 살면은 가스, 그다음에 전기, 또 뭐가 있을까? 매일 내는 게 수도, 뭐 그 정도죠. 쓰레기. 예, 쓰레기. 그러니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같은 거, WM 같은 거 그런 거 차트가 심상치 않아 보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리고 헬스케어, 죽으나 사나 살기 위해서 죽지 않는 거죠. 안 죽으려고 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돈을 계속 쓸 거고. 필수 소비재, 화장실 갈 때 쓰는 토일렛 페이퍼, 뭐 샴푸, 비누, 뭐 그런 것들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하세요. 그룹을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섹터를 이해하면 미국 주식시장의 이해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가치주는 그냥 중간이겠죠. 느낌상 항상 움직이는 게. 예, 그래서 요번에 unusual하게 에너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unusual한 케이스예요. 에너지도 거의 유틸리티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핀비즈를 보시면 이런 거 항상 우리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1개 섹터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돈 많이 벌어주는 데는 결국은 요 3군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전하게 가는 데는 보통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이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해치되는 거는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핀비즈를 보는 이유가 단순히 뭐 어떤 종목이 올라왔네, 색깔이 빨갛네, 파랗네 그거보다 이 섹터에서 어떻게 움직였나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은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잠시 오늘 섹터를 한번 보면 오늘 어떻게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은 뭐 엉망진창이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보통 이렇게 섹터를 보면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헬스케어가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헬스케어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컨슈머 그다음에 유틸리티. 인플레이션.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 네. 해지가 팍 들어온 거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 팔았어요. 다 팔았고 특히 얘네들이 팔았어요. 며칠 동안. 지금 요거를 아마 제가 일주일로 바꾸면 거짓말 안 친다면
얘네들이 좀 진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헬스케어는 계속 진하다. 그러면은 요런 거는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섹터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면 핀비즈를 단순히 어떤 식으로 여기까지 보셨는지 모르지만 섹터 위주로 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접근 방법이다. 그러면 S&P는 그렇게 11개로 나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우존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주식 그 인덱스가 S&P랑 다우로 나눠져 있는데요. 나스닥은 또 나스닥이고 왜 다우를 얘기를 하는지 그걸 보시면은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총을 나타내요. 그래서 S&P의 구성은 equal weight이 아니라 weight로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총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요. 이 가중치가 시총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고 다우는 30개 종목을 딱 구성을 해놨어요. 근데 섹터는 9가지 섹터. 여기서 섹터가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술,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원자재. 일단은 두 개를 빼면은 그 부동산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을까요? 임의 소비재, 필수 소비재가 있고 임의 소비재 있고 뭐가 없을까? 유틸리티? 유틸리티가 없죠. 음.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게 딱 두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개 섹터 가지고 equal weight. 그러니까 똑같이 분배가 돼서 이렇게 30개 종목으로 지표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슬라나 구글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식 단가가 너무 높아 가지고. 그래서 보통 분할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아니지만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 중에서 이 다우에 편입되기 위해 가지고 액면 분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래서 다우에 이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보려 그러면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은 30개의 종목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우 종목만 솔직히 열심히 공부하셔도 배당은 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우에 있는 종목들은 배당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리고 대부분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좀 괜찮게 보는 종목이 엠젠 같은 종목들 좋아하고 물론 애플 같은 것도 여러분들 좋아하시겠죠. 그리고 보면은 뭐 쉐브론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멀크도 있죠. 멀크 이런 뭐죠? 암 치료제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뭐 나이키, 마이크로소프트, P&G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이제 돈도 많이 버셨지만 돈도 많이 잃으셨던 게 이런 기본 틀에서 주식을 선택한 게 아니라 좀 움직임이 좀 큰 주식들만 하시다 보니까 수익도 난 반면에 손실도 많이 나셨다는 거. 그런 거를 보시면 일단 시작은 이렇게 S&P나 다우 30에 들어있는 종목을 위주로 해서 나아가시는 게 일단 주식을 기초적으로 바라보는데 그 중심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서로 오버랩돼서 교차적으로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좋다는 거, 더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좋은 이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이유가 그런 거죠. 나스닥, 다우, S&P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만큼 퀄리파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2,500개 이상의 기술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직도 적자인 기업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중에서 나스닥 100이라고 또 보는데요. 우리 나스닥 100의 지수는 별로 보진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보는 지수는 나스닥 컴포짓을 보죠. 나스닥 종합지수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나스닥 100은 QQQ라는 거가 우리가 ETF로 볼 수 있고요. 또 NDX라는 인덱스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는 나스닥 컴포짓에 있는 상위 100개의 기업들을 구성되어 있고 비교적 P가 높아요. 여기도 아직. 하지만 수익은 낳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래서 나스닥 100에 있는 기업들을 보신다면은 나중에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 여기 나스닥 100에 100개 종목들이 쪼르르륵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것들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순위가 아마 시총 순위일 거예요. 시총 순위이기 때문에 나스닥 100이라 그래도 100 안에서 10등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그 위에서부터는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뭐 다 개별적으로 다 찾아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P 레이쇼라든지 뭐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 중에서 한 뭐 20까지, 그러니까 한 1위에서 20위까지 그 정도는 관심 있게 항상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깨지는 종목들 많죠. 어도비 같은 거 있고 인텔도 있고요. 그렇죠? AMD도 네. 깨지고 있고요. 뭐 코스코 같은 거는 든든하지만 또 여기 보시면은 미타 플랫폼 같은 것도 깨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꼭 거기에 지수에 들어있다 그래서 또 그 뭐 완전히 개런티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해가지고 뭐 스카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다 인품이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러셀은 여러분들이 뭐 러셀 2000은 많이 알고 있는데요. 러셀이 뭔지, 뭐 러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냥 러셀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뭐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저기 정리해 놨습니다. 러셀은 이제 3,000개, 일단은 러셀은 3,000개의 그 주식 전체가 다 있어요. 일단 미국 주식을 다 넣었다는 거예요. 벤치마크가 되고자 하는 시가총액을 가중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3,000이고요. 별로 우리가 쓰지 않고 있죠. 근데 러셀 2000은 이제 그러니까 1,001등부터 3,000까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소형주. 그리고 러셀은 어떤 그 가중치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1,000개는 좀 큰 종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러셀 1,000은 상위 1,000개. 그러니까 대략 이런 거는 뭐 시가총액의 한 93% 정도 차지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밸류가 더 많은 그런 가치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크게 뭐 꼭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실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뭐 대충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우리가 아는 거는 러셀 2000이 중소형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정도 아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포트폴리오. 우리가 섹터를 알고 종목을 알면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목적을 좀 가져야 돼요. 근데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없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목적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밤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식을 했을 때 무슨 목표를 했을까? 나의 목표는 어떤 은퇴 연금을 위한 목표였을까? 연이율 한 6%에서 10%만 만드는 게 목표였을까? 아니면 은행이자보다 1%만 더 벌면 된다는 게 목표였을까? 아니면은 너무 재밌어서 나는 게임처럼 에브리데이 트레이드를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 아니면은 그냥 나는 컬렉터블 아이템으로 이 종목 저 종목 하나씩만 가지고 있어 보려고 시작을 했나? 그런 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걸 보셔서 뭔가 고칠 게 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고치셔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투자의 기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각자 어떤 목적과 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를 제가 뭐 다 지우고 다시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아까 제가 드린 그런 질문, 자기한테 물어보는 질문에서 내가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1번 포트폴리오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니면 2번이나 3번으로 가야겠구나, 그런 거를 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장기간의 시간을 거쳐 가지고 좀 튜닝을 해 가시는 과정을 가지시라. 그런 게 이제 이 챕터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이제 대표적인 3가지 형태를 보면 가치주와 성장주를 합쳐놓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가 있죠. 가치주의 비중과 성장주의 비중을 나의 리스크와 나의 어떤 취향에 의해 가지고 뭐 2대3, 2대8로 하든지 7대3으로 하든지 뭐 5대5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은
작은 수의 개인 취향의 기술주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란 얘기죠. 그런 종목이랑 그 다음에 시장 인덱스를 병합해서 가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S&P 500을 추종하는 스파이, 그 다음에 2배수 있는 SSO, 그 다음에 3배수 있는 U-Pro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용을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비율적으로 구성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좋아하는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뭐 아직도 이런 거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아크 인베스트나 그런 거를 이렇게 섞으셔가지고 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예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S&P 500에 11개 섹터가 있는 섹터 ETF들을 11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11개 섹터 ETF의 비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서 나만의 S&P 500 모디파이 버전을 만들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의 장점은 뭐냐? 예를 들어 가지고 얘는 좀 이따 들을게요. 그래서 이제 가치주 성장주 포트폴리오 타입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주는 유형, 그러니까 유형 생산물, 그러니까 텐저블한 거죠. 생산물의 매출로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의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 성장주는 유형 생산물 혹은 무형 서비스의 매출 가치로 미래 성장의 가치를 크게 부여받은 기업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가치주가 뭔지 성장주가 뭔지는 다 아시리라고 저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기술주와 마켓 인덱스를 병합한 그런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좋아하는 개별 종목과 S&P 500 인덱스로 가는 거죠. 아니면 나는 뭐 S&P 인덱스보다 다우로 가겠다. 아니면 러셀 2000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스닥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셔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인덱스는 몇 퍼센트로 갈 것이고 개별주는 몇 퍼센트로 갈 것이고, 그런 거를 자기가 비중을 고민해 가지고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종목을 많이 한다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냉장고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거 채소 야채 채소, 야채가 채소죠. 뭐 야채, 과일, 뭐 시즈닝 뭐 그런 거 다 사놨어. 근데 도대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아니야. 그러면은 진짜 냉장고 열어봐야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근데 두부랑 김치랑 돼지고기랑 고추장이랑 딱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4개밖에 없지만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네. 두루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종목이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컬렉터블 아이템 모으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제가 이거 여러분들 기초반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유튜브 몇 군데 찾아봤는데 참 주식을 취미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수익을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리품으로, 기념으로 하나 샀다. 뭐 이거 망했는데 뭐 정리 안 하고 뭐 10년 가지고 있었다. 그거 자랑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중하게 더 벌은 돈을 그런 식으로 무의미하게 사용하는 그런 게 없도록 손절을 잘해야 수익도 많이 냅니다. 똑같아요. 우리 병든 몸이랑 똑같아요. 썩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지 새살이 돋아나고 다른 데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 그러니까 S&P 500 섹터 ETF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 S&P 500에 11개 섹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1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가중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면은 현재 나와 있는 가중치가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예요. 그래서 보면은 IT가 28%가 돼 있고요. 제일 적은 게 유틸리티 2.6%, 그리고 에너지가 3.7%밖에 안 돼요, 사실. 그리고 파이낸셜도 10% 조금 넘어가는 정도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이 이제 기본적으로 S&P 500에 섞여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ETF를 만든다, 나 나름대로의,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제 섹터 ETF잖아요. 제가 다 친절하게 다 적어놨습니다. 얘네들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S&P 500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는 11개의 이 섹터 ETF를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깨졌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는 테크놀로지가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난 요거 비중을 뭐 한 35%로 만들고 에너지는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다. XLE를 안 넣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얘를 한 1%로 줄이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에서 100%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섹터를 읽으실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섹터 3개를 구분한 거에서 그 그룹별로 어떻게 내가 조합을 만들어 놨을 때 나의 퍼포먼스가 좋을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또 이제 과거에 백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핀비즈 할 때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 오늘 뭐 했어요? 경제 지표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장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시간이 제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그걸 살펴보면은 이제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계좌는 제가 해보니까 몇 개 정도 관리를 따로 하는 게 좀 용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크게는 캐시 어카운트랑 그 다음에 세금 혜택 공제를 받는 어카운트가 나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돈이라는 게 언제 또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 놓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를 위해 가지고 내가 적립식으로 하는 그런 구좌와 그리고 간혹 내가 매일매일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사구팔구를 자주 하는 그런 어카운트랑은 좀 분리를 해두는 것이 관리 면에서 내지는 멘탈 케어 면에서 좀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이 계좌도 뭐 막 10개, 10개, 뭐 5개 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또 정신 없습니다. 한 많아야 한 3, 4개 맥시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은퇴 계좌에서 뭐 로스 IRA나 트래디셔널 IRA나 뭐 캐나다에는 좀 다른 명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캐시 어카운트 하나 있고 캐시 어카운트 중에서 뭐 장기로 가져가는 어카운트 내지는 뭐 트레이딩 하는 거 그래가지고 한 4개 정도가 맥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거 이상 해놓으면은 그것도 또 좀 뭐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지니까요. 현금은 많이 모아 있어야지 또 현금에 쓸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입니다. 특별히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런 거는 없으시죠? 이해가 안 갔거나. 아까 그 섹터 S&P에서 그 섹터 구분하시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섹터별로 비중을 조절하는 거나 아니면은 S&P 500의 대표 그 스파이 같은 거 하나 사는 거랑은 또 그게 틀리나요?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돼 틀리지 있으니까. 비중이 다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 지금 스파이를 사면 그 네. 비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섹터 ETF로 내가 개별로 사면 제가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쵸. 거죠? 예, 아, 그쵸. 네. 오케이. 예. 내 맘대로 그러면은 좀 모디파이를 할 수 있는 거죠. 섹터 ETF를 살 때요. 네. 예를 들어서 XLK를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뭐 트레이딩을 할 때 네. 그 피나 뭐 이런 게 그냥 일반 레귤러 스탁하고 똑같은 거예요? 피라는 거는 제가 어떤 걸 뭐 트랜잭션 음, 피를 얘기하시는 예, 건가요? 트랜잭션 예를 들어서 저는 캐나다에서 오케이. 똑같죠. 똑같고 거기에 똑같은 거예요. 익스펜스 레이쇼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 익스펜스는 뭐냐면 이제 관리비라는 거예요. 그게 음. 1년치 비율인데 뭐 대략 0.1% 뭐 0.2% 그럴 거예요. 1년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만약에 만불어치를 샀으면 만불의 0.1%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일자로 나눠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무시할 만해요. 그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저는 ETF를 아직 네. 한 번도 안 샀거든요. 그냥 어. 일반적인 예, 주식이랑 스탁만 똑같아요. 샀는데,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것들 샀다가도 뭐 week after에 later에 팔려라도 상관없고 뭐 이런 건 제가 원할 때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That's just same as stock.
오케이. 예, ETF 스탁이랑 똑같아요. 예, 특별히 그 뭐야 restriction은 없어요. restriction이라기보다도 이제 difference는 expense ratio라고 그러는 게 있죠. 그것만 달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나오거든요. 야후 파이낸스 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잘 나오는데요. XLK를 갖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expense ratio가 0.1%예요. 그러면 0.1% divide by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날수. 요거는 연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무시할 만해요. 뭐 fee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따로 보실 건 없고 만약에 제가 모르는 부분은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 어떤 트레이드 회사 증권 회사마다 fee가 다를 텐데요. 아마 조금 더 쌀 수도 있어요. 그건 한번 거기 사이트에 가가지고 한번 그 fee 테이블을 한번 커미션 테이블을 한번 찾아보세요. 캐나다 ETF 사는 거 살 때는 무료예요. 대박. 살 때, 팔 때가 팔 때는 돈 내는데 살 때는 무료 ETF만. 좋네요. 일반 S&P 500. 근데 어느 증권사에서 퀘스트레이드에서 하시면 무료예요. 퀘스트레이드. 저는 이제 웰스심플하고요. 퀘스트레이드 2개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웰스 심플은 I don't know, but 퀘스트레이드는 제로예요. 그걸 한번 그거는 뭐 증권회사에 한번 물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더 감사하게 해드릴게요. 네. 이제 또 우리가 숙제를 없으면은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숙제도 있어요. 오 마이 갓. 숙제를 2개를 내드립니다. 하나는 숙제 안 내시면은 보복 들어갈 거예요. 하나는 지금 오늘 내가 만약에 오늘 주식을 시작을 한다면 그럼 너무 좋겠다. 오늘 시작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까 샘플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중은 %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손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한번 분석을 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딱 여기다 써야겠구나. 딱 3가지 정도로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돼요. 첫째, 어떤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리고 어떤 섹터냐. 예. 그리고 흑자냐, 적자냐. 내가 흑자 기업, 적자 기업을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숙제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 오늘 강의가 헛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보는 좀 바운더리가 생겨요. 우리 다 아이들을 길러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바운더리가 없으면은 그쵸? 맘대로 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바운더리를 다 가지고 있을 때 튀어도 내가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세요. 인덱스별로 비중이 어떻게 돼 있나. 예를 들어 가지고 S&P에 들어간 거가 뭐 이렇게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S&P에 있는 거와 S&P에 없는 거. 그러니까 S&P에 있는 게 몇 %, S&P에 없는 게 몇 %. 그 다음에 섹터는 S&P에 있는 섹터 중에서 몇 %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중에서 흑자 기업과 적자 기업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레버리지는 어디다가 넣으시대요? 레버리지요? 레버리지는 인덱스를 보셔야죠. 거기다가 괄호치고 레버리지 쓰세요. 여기서 3번에서 흑자 적자가 그 기업의 흑자 적자 예, 얘기하신 기업, 거죠? 예, 본인의 포트폴리오 말고요. 너무 슬퍼. 기업이 EPS가 마이너스로 나오느냐, 플러스로 나오느냐. 그거 네. 모르신다 그러면은 여기 딱 치면 나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치시면은 여기 EPS가 나오나?
어딘가에 있어요. 그것도 공부입니다. 찾아보시고 못 찾아서 네. 못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어떻게 파이낸스- 찾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기 구글 같은 데 가서 그거 예, 구글도 좋은데. 넣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 EPS에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죠? 예, 잘하시네요. 예. 아니 근데 선생님 네. 저는요 네. 오늘 이걸 하면서 어. 무슨 경제 지표에 물가, 금리, 채권, 고용 지표, 소비 심리 뭐 연준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20년대 시작하면서 네. 무슨 금리가 항상 제로였으니까 무슨 금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없고 누가 네. 뭐 항상 좋다고 뭐 물가도 인플레이션이 없었고 네. 무슨 고용 지표는 뭐 코비드니까 뭐 고용 지표 그냥 그런 걸로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소비 심리는 뭐 다 그냥 그리고 연준에서는 뭐 무슨 다 돈만 자꾸 풀어서 주고 그럴 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를 이런 거가 경제 지표에 이런 걸 다 봐야지 된다는 게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 아니 뭐 누가 유튜브 그러니까 뭐 선생님은 제가 얼만큼 또라이인지는 아시잖아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골키퍼 없는 축구장에서 여지까지 공 차고선 나 골 10개 넣었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골키퍼도 들어오고 수비수도 들어오고 줄도 네. 거져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러시단 여지까지 말이에요. 몰라셨던 거고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시면 지금도 이제 천천히 하시면 돼요.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먹으실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차분하게 진짜로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은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제 지금 모든 제가 갖고 있는 것이 다 지금 마이너스. 지금 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되는 거는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무슨 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이럴 때 돈을 더 번다 막 풋하고 뭐 숏하고 무슨 마진 이런 거는 다 뭐예요? 뭐 콜트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우리 배울 건가요? 무슨 그게 이럴 때 돈을 더 번다고 막 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기초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까지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예. 글쎄 요번에 제가 준비한 거에서 그렇게 나가면은 그거는 아니 좀 지금 그렇게 하고 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지금 또 그렇게 하면은 거꾸로 바닥에 물려요. 예. 예, 지금은 바닥에 물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계단을 걸어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뭐 레페를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은 조금 네. 이제 진노를 그 지금은 물린 것들은 그냥 계속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은 돈을 더 부어가지고 막 더 싸게 오케이. 커스트 베이스를 더 싸게 만드는 게 코스트 그게 베이스를 낮추는 게 예. 그게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네. 지금 그렇게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아래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거 제가 실수로 이상한 거 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사가지고 커스트 베이스를 해서 그냥 싹 없애버리는 거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그게 다시 올라오라는 개런티가 없잖아요. 이상한 게 뭔데요? 예를 하나만 들어주세요. 제가 그냥 누구 얘기 듣고 모르고 그걸 샀어요. 그 무슨 한국 사람이 그거 하는 거 그거 뭐죠? 아이언큐? 아이언큐? INQ 말고 꼭 아마존 같은 거 어디 쿠팡. 예, 쿠팡. 파세요. 그냥 파세요. 그거 정말 굉장히 똑똑한 한국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럼 제가 예, 주식 하나 만들면 사실랐나 모르겠네. 그거를 35불에 물려 있는데 지금 얼마예요? 뭐 11불? 가망 없죠. 가망 그러니까 없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더 사고 더 사가지고 No way. 아니 그래갖고 커스페이스 해갖고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얼마나 사시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현금 많으세요? 뭐 많지는 않지만 하여간 예를 그래서 들어가지고 30불에 사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다 사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12불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 그러니까 하여튼 한 지금 그걸 뭐 10,000불어치 샀어요. 그러면 얼마큼을 사야 산수를 나- 해보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산수. 예. 그냥 그거 예. 지금 현재 시가에다가요 곱하기 뭐 30,000불어치 사갖고 먼저 산 거하고 디바이드해서 네. 나눠보세요. 네. 그래서 평균 치면 30,000불어치를 사면 이제 10불이 되면 얼른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도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수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냥 그냥 기분을- 지금 팔면은 너무 큰 손해니까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만큼을 손해 봤는데 네. 요만큼을 더 사서 그냥 판 거나 그냥 네. 이거 아예 안 사버리고 그냥 판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제가 돈을 더 기분- 집어넣으면 10불짜리가 이제 되잖아요. 기분의 그게. 차이죠. 기분의 그리고 차이죠. 그리고 팔아버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는 예. 굳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가 없죠. 아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넣은 게 여기 10,000불이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근데 네. 이 10,000불을 30불에 샀어. 그러면 네. 30불에 사서 쉽게 해가지고 쉽게 계산합시다. 하여튼 30만 불 30불짜리를 만 쉐어를 샀어요. 네. 100쉐어만 하죠. 아 귀찮다. 계산하는 게. 예. 그래서 3,000불을 썼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얘가 가치가 1,000불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네. 나는 2,000불을 손해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얘를 내가 평균 단가를 내리기 위해 가지고 살려면은 얼만큼 사야 되나요? 두 배, 2배, 예. 3배 사야 2배. 되죠. 예. 2배까지 안 될 거요? 잠깐만. 그래갖고 안 그래가지고 90불에 예. 샀어요. 네. 그래서 9만 불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내 기분에는 평균 단가를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얘 돈만 그냥 넣었다가 빠지는 거예요. 이 손해봉 이거는 손실은 그대로예요. 그런 거요? 그렇죠. 이게 오르면은 수익이 되지만 안 오르면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올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분 얘기는 평단을 갖다가 이제 뭐 10, 그러니까 그 11불이고 이렇게. 개념이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주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요. 네. 만약에 얘가 11불에 샀어요 오늘. 그래서 평단가를 진짜로 많이 사셔가지고 12불을 만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네. 네. 근데 얘가 이제 10불로 꼬꾸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얘는 올라올 가치가 없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굿바이 하는 거예요. 팔아버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단가 12불에 만들었는데 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손해잖아요. 왜 그런 무리수를 두냐 이거죠. 그냥 지금 있는 데서 그냥 손절해버리면 똑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올라간 데는 보장이 보장이 있으면은 없다는 말씀이구나. 그거 하면은 되는데 사놓고 나서 평단 맞춰놨는데 또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러면 현주가 손해가 아니라 2배로 이제- 계속 생기는 예. 거죠. 그런 거 그럴 바에는 물타기를 할 그냥 필요가 없는 거죠. 손절을 하는 게 그게 지금- 득되는 게 아니에요. 손절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다 같은 문제 다 같이 다 갖고 이거 있는 무슨 문제인 것 뭐 같아요. 다 손절을 흠해하다가 그거는 무슨 애플이나 테슬라나 뭐 이렇게 큰 것들은 그냥 떨어졌어도 그냥 계속 좋은 거니까 신뢰가 가지고 가는 갔다고. 거죠. 예. 계속 그냥 뭐 내년까지 오케이. 예. 그리고 가지만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얘는 가망이 없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은 그냥 미련을 버리고 손절을 하는 게 낫다 그 그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요 EPS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는 것들은요 가능성이 어렵죠. 이게 뱅크럽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네네. 앞으로 아까 예. 경제 원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회사에 실적이 나지 않고 투자금이 없으면 돈을 네. 빌려야 되는데 돈을 못 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 닫아야죠. 예.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저같이 이렇게 막 힘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 있는가 하면 뭐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돈을 더 번다고 막 옆에서 이러니까 도대체 근데 어떻게 해서 실제로 예. 어카운트를 까보라 그러세요. 그럴 때는 뭐 그게요 아니 무슨 숏이라는 건데 숏으로 더 벌고 풋으로 더 버는 거는 내가 네. 전체 가진 자산 가지고 100%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뭐 마이클 버리 정도지 보통 개인 투자자는 그렇게 100% 못 돌립니다. 저도 20% 이상 못 돌려요. 거꾸로는.
왜냐하면은 그런데 매일 수입을 본대요. 매일 매일 볼 수 있죠. 조금씩이라도. 예, 매일 볼 수 있죠. 그거는 자동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거꾸로 매매를 해야죠. 반대 매매를 계속 해야죠. 저희가 이제 졸업식 전에 그것도 배우나요? 그거 배우는 거는 좀 익스텐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1시간을 준비했는데 지금 1시간 35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저 5분밖에 더 그 못해요. 지금 애들 픽업하러 가야 돼서. 졸업식 전에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거는 너무 많은 거가 지금 이렇게 그냥 완전히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제 묶여 갖고 있어요. 졸업식 너무 전에 배우고 싶으시면은 딱 두 네. 가지예요. 네. 숏이랑 옵션으로 풋을 하는 건데 네. 그거는 다음 강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어설프게 설명하면은 제대로 하시기가 어렵거든요. 아니 그래도 잘 배울게요. 아니 그게 시간이 할애돼야 되니까 네. 일단은 뭐 숏하는 거는 간단히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거 옵션 관계된 거는 나중에 옵션 클래스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옵션 안 해보셨잖아요. 그럼 이제 배울 수 있어요. 가르쳐 주시면. 아니 그렇죠. 근데 지금 요번 커리큘럼에는 제가 그거를 포함시킬 수가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예. 예. 여기 그거는 질문 하나 그래서 있는데요. 저는 뭐 헬렌이시죠? 네. 네, 그러면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엑스트라 강의 해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거 네, 저기 그러니까 멤버십 그때 조잉했죠. 예, 그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네네. 예. 그게 예. 날짜를 주지 않으셔갖고요, 선생님께서. 물어보셔야죠. 예, 정하시면 돼요. 예, 제가요? 아니면 선생님이요? 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네. 할게요. 그 네. 파크 에비뉴 그 링크에서 채팅해서 날짜 네. 정해서 제가 그 개별적으로 가르쳐 드리면 되겠네요. 예. 네, 제가 네.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예. 했습니다. 네. 예. 오케이. 다음 분 뭐 말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예. 트레이딩 컴퍼니가 망하는 경우는 없죠? 미국에는 아직 못 봤어요. 그 로빈을 빼놓고는. 아니 예를 들어서 퀘스트 트레이드하고 웰심플을 사용을 하는데 예. 뭐 그 회사가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어쩐다 그래가지고 뭐 그 회사가 망해서 저희가 주식 그 회사에 돈을 넣고 그 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래도 피나라는 데서 50만 불까지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50만 불인데 주식으로 50만 불이 다 있으면 50만 불이 다 커버가 되고요. 만약에 그게 캐시가 섞여 있다 그러면 캐시는 25만 불까지 커버가 돼요. 맥시멈 제가 네. 는 돈. 예. 어. 핀라에서. 예. 아니 왜냐하면 리세션이 온다 그러니까 별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금융위기 때도 주식 증권회사 망한 거는 없었어요. 증권 거래하는 회사가 망한 건 없었어요. 그냥 합병되는 경우는 있었어요. 합병될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뭐 모건 스탠리랑 메릴 린치 같은 아니야. 어디가 합병됐더라? 맞나? 메릴 린치가 모건 스탠리로 갔나? 하여튼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갔나? 하여튼 뭐 이렇게 합병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없어진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퀘스트 트레이드는 보험이 10 밀리언까지 있대요. 그럼 아니 그 퀘스트 트레이드에서 스탁 그 강의 같은 것도 옛날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오피스가 그 영스트리트에 있어요. 영하고 핀치에. 근데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는 회사예요. 퀘스트 트레이드가.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anyway, 네. 저의 쓸데없는 걱정? 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다음 주에 한국에 가서 수요일날 강의를 못 했는데요. 네. 그러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가 아니야 유튜브에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계신 유튜브요? 분들만 보실 수 네. 있게 유튜브 프라이빗하게 링크 걸어드릴 거니까요. 오늘 것도 연결이 될 거고요. 네. 뭐 이 강의 끝나서도 계속 다시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게 해놓을 테니까요. 저 주신 이메일이 구글 유튜브 보시는 이메일이면은 다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 감사합니다. 주일날 시간은 어떻게
6시 반인가요? 5시 반인가요? 제가 저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죄송한데 제가 애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조금 예. 예. 조금 더 예, 늦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예. 주일날. 근데 여기 동부 쪽 시간에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네. 너무 늦으면 여기가 6시 반이면 거긴 9시 반인가? 그쵸. 8시 예. 3시간 차이 나니까. 예. 하여튼 제가 사진 한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네. 미리 알려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선생님. 우리 헬렌님은 저기 그 네. 스케줄을 거기서 잡도록 하세요. 저기 파크 에비뉴 링크에 가시면은 네. 예, 우리 시간 맞춰서 제가 오픈된 시간에 한번 그 필요하신 거 제가 터치해 드릴게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예, 개인 지도 예, 받고 싶어서 네, 네. 그거를 했어요. 예. 생각나세요? 제가 맨 처음에 네네네. 알아요. 그거 했다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 예, 다시 그거 캔슬하고 그냥 음. 이거 개인 네. 지도로 제가 예. 그것도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AT 버라이전 센터에 들어가서 그 어떤 애 팁을 주고 이거 들어간 거예요. 제가 도저히 못 들어가가지고 anyway, 맨 처음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네. 제가 캔슬을 네.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지금 네. 가야 돼가지고요. 네. 네. 오늘 네, 좋은 밤 선생님.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선생님. 네.